안녕하세요. 정일가업승계연구소의 이기호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늦어지지 않고 바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세제 개편안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될 주요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이제 핫 이슈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8월 10일 날 기사니까 얼마 안 됐죠. 여기 내용 보면 헤드카피가 10억 원 사면 대주주가 되는 거 맞냐? 연말 충격이 불가피하다. 세제 개편안 증시 어디로? 라는 헤드카피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보면 이렇게 되죠. 세제 개편안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식 10억 원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한다는 세제 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연말에 주식을 대거 내다 파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도 대단히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 세제 개편안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항변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왔길래 이러는지 한번 정확히 보도록 할게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바뀐다는 얘기죠. 여기 뭐냐면 이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양도를 할 때 양도세를 내는데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게 되어져 있거든요. 저 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기준이 이제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렇죠. 코스피와 코스닥, 그 다음에 코넥스가 있습니다. 지분율이 각각 1% 이상, 2% 이상,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가 되죠. 이렇거나 혹은 보유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었으면 현재까지는 대주주로 분류가 돼서 주식 양도를 할 때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편안에는 지분율은 똑같고요. 보유 금액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바뀐다는 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대부분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지만 상장법인일 경우는 1% 이상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 대주주로 분류될 때는 이 보유 금액에 따라서 분류되는 케이스가 많았죠. 근데 50억 원이면 한 종목당이에요. 50억 원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10억 원은 요즘에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금방금방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주식을 연말에 이제 팔면서 주가가 하락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올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냐면 영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대단히 이거 영시행일이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고 뭐 시행 규칙이 있죠. 그 법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 이것이 뭐 공청회도 거치고 여론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통과해야 이제 그게 그 법이 집행이 되는데 내년부터 이 영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국회 통과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바로 나오면 바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도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단히 말이 많은데 제가 이제 각 그 뉴스의 헤드카피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뜨거운 감자 대주주 양도세, 5,000포인트 달성에 제동이 걸리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대주주 양도세, 응능 부담 원칙 고수한 기재부, 여당 여론 반발의 고심. 기재부는 아직까지, 정부는 아직까지 이거를 철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의원이죠. 정책위원장 한정혜 주식 양도세 50억 유지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할 것. 지금 여당도 여론이 대단히 이제 비판 여론이 많기 때문에 여당 여론, 내부에서의 여론도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실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당정 조율하고 시장 상황 지켜볼 것. 그래서 지금 확정적으로 못 박지 않고 지금 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법 하나가 나오면서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여론과 그다음에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법이 시행되지 않거나 바뀌지 않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지금 대주주 양도세, 그러니까 양도세 기준, 대주주 기준이 바로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응능 부담 원칙이라는 말이 이제 세제 개편안에는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뉴스의 헤드 카피에도 나오네요. 응능 부담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납부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걷겠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금 내야 된다는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핫 이슈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대상은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법인이냐면 이게 상장법인입니다. 사실은 앞에 얘기한 것도 지금 얘기하는 것도 우리 비상장 법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님 자체가 그 대주주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 차원에서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법인이냐면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는 법인 중에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배당 성향 20%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법인의 주주에게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분리과세를 도입하냐면 원래 대표님들 아시다시피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는 이제 금융소득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분은 나의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죠.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4%, 이거 이제 지방세 합치면 15.4% 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책은 뭐냐면 주주 친화 정책이죠.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하면 또 주식 투자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투자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이죠. 그런데 분리과세율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이 혜택이 없다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35%면 이제 지방세 합치면 38.5%가 되겠죠. 원래는 종합소득세로 가면 49.5%, 물론 그거보다는 작아지게 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해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부터 적용을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보면 영원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기인데 2028년 12월 31일까지 배당분까지 적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상장법인 얘기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님들 비상장법인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통합고용세액공제입니다. 우리 지금 통합고용세액공제 많이 받고 계신 대표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렇죠. 이거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상시 근로자가 전년 대비 올해 늘어났다면 그 증가 인원 곱하기 1인당 그러니까 세액공제액이 있어요. 이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해주고 있었거든요. 여기 밑에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다른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여기 보시면 수도권에서 우대공제를 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대공제의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그 다음에 경력 단절 근로자가 이제 우대공제를 받는 대상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한 사람당 수도권에서는 1,450만 원을 공제해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대 공제액이 아닌 일반 기본 공제는 1인당 850만 원을 공제해 주고 있었습니다. 수도권 말고 지방은 조금 더 우대액이 큽니다. 예, 우대 공제는 1,550만 원, 그 다음에 기본 공제는 950만 원입니다. 이것을 여기 보면 3년 동안 공제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450만 원 곱하기 3, 지방은 1,550만 원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공제액이 꽤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개정이 되는데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그냥 곱하기 3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1년차, 2년차, 3년차에 대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케이스로 중소기업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우대공제일 경우 1년차 700만 원, 2년차에는 1,600, 3년차에는 1,700만 원을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기본일 경우에는 1년차 400, 2년차 900, 3년차 1,000만 원 이렇게 점차 늘어가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지방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기존과 개정안에 따라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수도권에 우대공제를 받을 때 금액을 보시면 기존은 이렇게 되죠. 1,450만 원 곱하기 3년이니까 4,35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그런데 계정은 달라졌죠. 1년 차에 700, 2년 차 1600, 3년 차 1700입니다. 그러면 4천만 원으로 기존보다 공제 금액은 낮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수도권의 기본 공제를 보면 850만 원 곱하기 3년 하면 2,5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개정안은 400만 원, 2년 차에 900, 3년 차에 1,000만 원 해서 2,300만 원입니다. 기존보다 금액이 낮아졌죠. 그러면 이게 불리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중요한 핵심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은 사후관리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제 후에 2, 3년간 고용의지 의무가 있었고, 그러니까 고용 유지를 못했을 경우에는 내가 공제받았던 금액은 토해냈어야 됐었죠. 그런데 개정안에는 이 사후관리 요건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삭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이 조금 낮아졌지만 사후관리 요건이 없어졌다는 것이 더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유리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부터는 고용을 유지 시에는 이제 환수 기준은 없고 더 높은 공제 혜택을 계속해서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후 관리가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제도가 이제 일몰이었죠. 적용 기간 올해 말까지였는데 다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을 늘려놨습니다. 또 두고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기초공제연도로 해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최소 인원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최소 인원수가 신설됐어요. 중견기업은 5명 이상 증가해야 되고 대기업은 10명 이상 증가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대 공제할 때 이제 청년이 들어가잖아요. 청년은 이제 해당 과세년도에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과세년도에 이 청년의 연령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개정안은 어떻게 되냐면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청년 연령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더 유리해진 거죠. 왜냐하면 올해는 청년이었는데 내가 다음 해에 청년 연령에서 벗어나면 공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개정안을 보면 내가 최초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청년이기 때문에 3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것은 요 청년에 대한 기준은 올해 2025년 12월 31일에 속하는 과세년도를 최초 공대 연도로 해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한 분부터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이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방 이전 기업 세제 지원입니다. 사실 많은 케이스는 아닌데 이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목을 봐도 직관적으로 이제 아실 수 있겠지만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거예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5년 동안은 법인세 면제를 해주고 그 차후 뒤에 뭐 2년 혹은 3년까지 또 50%를 면제해주는 이런 것들이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건이 있는데 그냥 바로는 안 되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내용은 적용 대상이나 감면 기간이 확대되고 한도 신설 및 적용 기한이 연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요. 확대가 되지만 여기 개정안을 보시면 기간이나 율이 조금 늘어났죠. 그런데 확대가 되지만 한도가 생겼다는 겁니다. 한도. 자, 뒤에 보실까요? 한도 보면 감면 한도와 사후 관리 조건이 붙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좋았었는데 한도가 생겼다는 차원에서 대상이나 범위가 확대됐지만 마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투자 누계의 70%,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 곱하기 1,500만 원 이런 한도가 생겼기 때문에 무조건 다 100% 해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후관리 요건도 있기 때문에 여간 불편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도가 없는 것이 좋은데 이제 지금 좋지 않게 됐죠. 이게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경과 조치라고 나오죠. 그렇지만 올해 이전에 기존 공장 본사를 철거하고 폐쇄하는 등 지방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칙을 적용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제 한도나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8월 중순이니까 이제 한 4달 반 정도 남았네요. 예, 4달 반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미리 착수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양도세 2월과세 적용 범위 합리화입니다. 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양도세 2월과세 적용 범위란 게 있죠. 우리가 주식 소각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남편이 1억의 부동산을 취득해서 6억이 되었을 때 그냥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를 하고 그 배우자가 그 6억을 가지고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를 안 내도 됐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5년, 지금 10년까지 늘어났죠. 10년 이내에 팔면 남편이 최초에 샀던 그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주식도 없었다가 주식 경우도 이제 올해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설정이 됐어요. 1년 안에 팔면 최초에 증여했던 증여자가 최초에 취득했던 가격을 취득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차익이 많이 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지켜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나오죠. 여기 적용 범위 합리화인데 배우자에게 그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증여를 하고 1년 뒤에 양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배우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배우자에 대한 조건이 삭제되기 때문에 그러면 배우자 증여공제 요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사망하더라도 사망해서 혼인관계가 소멸되더라도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적용 배제 범위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배우자만 해당되나요? 배우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즉 직계 좀비속이 사망했을 경우도 다 적용 배제 범위를 확대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은 당연한 얘기인 거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잘 아시는 얘기죠. 법인세가 환원됐습니다. 예전에 법인세를 1%씩 구간별로 감면해 줬죠. 2억 원까지 10%였는데 9%, 200억까지 20%였는데 19, 21, 24 이렇게 감면을 해줬었는데 이것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환원됐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2억 원까지는 10%, 그 다음에 2억 원 초과 200억까지는 20%. 여기까지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관심을 쓰고 계시는 범위가 될 것 같고요. 200억 초과 3천억 원까지는 22%, 3천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다고 1%씩 늘어났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세제 개편안을 보면 지금 세수 확보가 되게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과세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이제 명확화하는 추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혜택을 보려고 세율이 좀 낮아져야 되는 상황은 지금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어쨌든 지금 이제 법인세를 1%씩 낮춰줘서 큰 혜택을 받던 구간은 이제 대기업들이었죠. 예,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뭐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환원한다 해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거 하나 보셔야 돼요. 이제 이게 법인세 환원을 하는 차원인데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특정 법인이나 자녀 법인, 가족 법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이행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이게 올해 세법이 바뀐 건데 원래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모법인에서 특정 법인으로 이제 차등 배당을 해줄 거잖아요. 차등 배당을 해주는데 거기서 이제 30% 혹은 80%, 100%를 다 이제 이익으로 잡지 않잖아요. 잡지 않을 때 그러면 2억 미만은 법인세를 9%, 10% 이렇게 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법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특정 법인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되세요.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 뭐냐면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대부분 지배주주, 우리들이 50%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자녀 법인을 만들어서 대부분 거기에 초과 배당을 하고 그 초과 배당액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주로 이제 모 법인에서 초과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배당 소득이 대부분이 회사예요. 직접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지 않는 법인이 많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자, 요 1, 2, 3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과표가 200억 원 이하여도 10%가 아니라 20%, 예전에는 19%였죠. 19%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법인세율이 환원돼서 20%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법인에 대해서 요 우리가 법인세 최소 세율 20여 % 정도로 과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죠. 이제 감액배당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범위 합리화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 보면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배당을 받았지만 거기서 배당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상법 461의 2에 따라 나오죠.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게 그렇게 해서 올해 이제 감액배당을 실행하는 법인들도 이제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여기 보시면 대주주 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한다. 취득가액까지. 그리고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라고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취득가액이에요. 다시 설명을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은 어디서 나오죠?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에서 나오죠. 자본준비금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주주가 투자한 돈입니다. 그 이익준비금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주발초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는 주주가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돈을 다시 가져가는 셈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 맞죠. 이제 자본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한 금액 이상을 가져왔을 때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 저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취득가액이라 함은 내가 투자했던 투자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초과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감액배당이라도 이제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영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여기도 영시행일의 동그라미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있죠. 영시행은 대통령령으로 바로 시행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적용이에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6개월 동안에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요거 제가 이해하기 쉽게 감액배당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만큼 여기서 이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본금이 1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 한 10억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1억의 1.5배는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이죠.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8억 5천만 원이잖아요. 10억에서 저 1억 5천만 원을 빼면 8억 5천만 원은 이것을 잉여금으로 일단 대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잉여금으로 대체를 해서 그 대체한 잉여금을 가지고 주주에게 배당을 한다는 거죠. 이게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감액해서 잉여금으로 대체한 다음에 그 잉여금에서 주주에게 배당하는 프로세스거든요. 자, 자본금의 1.5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도 뭐냐면 잉여금으로 대체할 때는 배당 전년도에 이미 결의가 완료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가 완료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당을 했을 때 주의사항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죠. 이것은 주주가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내가 낸 돈,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세금이 없죠. 그런데 이제 바뀐 세법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주 투자금, 즉 취득가액 범위 내에서라고 명시를 해놨죠. 그래서 그것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에 법인세에서는 명시화했지만 개인 소득세에서는 그것을 명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정확히 명확하게 명시화해놨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지금 0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예, 시행령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일단 작년에 전년도에 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결의를 완료했던 법인들은 지금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미리 실행하면 되시겠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법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해 놓으시고 이 시행령이 올해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내년에도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될 경우에는 진행을 하시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두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감액배당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시행했던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점 명확하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법인 증여의제. 제가 이제 두 가지가 나왔는데 보통은 이제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할 때 우회로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증여를 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는 그런 케이스 우리가 많이 보죠. 마찬가지로 이제 특정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증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사실은 이게 간접 증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내는 규정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정 법인도 그런 게 있었죠. 자, 여기 특정 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범위를 명확화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특정 법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죠? 증여자가 특정 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에요. 증여자가 특정 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특정 법인 지배주주 본인 또한 포함시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이게 제가 명확하게 동그라미를 쳤잖아요. 이거 원래 지배주주도 포함되는데 이 문구에서 명확하게 표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해 놓은 거에 불과한 겁니다. 원래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지배주주가 아버지와 아들인 특정 법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배주주의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거나 혹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 법인이 이렇게 우리 지배주주의 법인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이 법인의 그 지배주주들에게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서 간접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제 법들이 있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직접 이 지배주주 법인에 증여한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겠네라고 오해할까봐 지배주주가 직접 증여한 것도 간접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원래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명시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좀 쉽게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여에 대해서 특정법인 증여의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해놨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그러니까 증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법 테두리 안에서 어차피 내가 내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러니까 취득이 아니라 이제 증여를 할 때 증여세를 내기도 해야 되고 보유할 때 세금을 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자녀들이 법인으로 있는 법인의 그 부동산을 이제 증여를 해서 그 증여세를 조금 낮추려고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케이스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상속도 이제 여기 해당되거든요. 여기 보면 영리법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 의무자 확대입니다.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이것은 그림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거죠. 원래 상속은 개인에게도 할 수 있지만 법인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인에게 상속할 때는 반드시 유증이 있어야 돼요. 상속에 대한 유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될 때 영리법인이 이제 상속을 받을 경우에 상속인과 그 직계 비속이 그 상속세 납부 의무자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사망하면서 내 법인의 우리 가족들이 있었겠죠. 가족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상속을 했는데 이 가족들도 상속을 받은 걸로 보고 이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아들, 딸, 배우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그러면 저게 분명히 상속인과 그 직계 비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겠죠. 비속이면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자녀의 사위나 며느리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위나 며느리를 주주로 넣어서
그 이제 상속세 계산할 때 거기는 빠지잖아요. 예. 그렇게 돼서 이것을 활용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야, 이것도 이제 그 납부 의무자를 추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1의 배우자, 즉 상속인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며느리나 사위죠. 며느리나 사위도 이제 납부 의무자에 추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피할 길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밀조밀하게 굉장히 촘촘하게 명확화시켜 놓았다는 것이 올해 세제 개편안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 2025년 세제 개편안, 제가 주요 내용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조금 빼서 대표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큰 특징을 한번 제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관심 있어 했던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개정안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상속 공제액을 크게 해주거나 인당 공제액을 크게 해주거나 아니면 세율을 좀 낮춰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했었는데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지금 세수 확보가 더 급한 상황이고 세수를 가지고 집행해야 될 일들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작년 올해 여기에는 상속증여세가 굉장히 지금 크거든요. 세수가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게 줄이진 않을 것이다. 그 분위기를 그대로 갖고 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각종 세금에 대한 명확화, 즉 애매모호한 것들은 명확화해서 전부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또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세수를 좀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세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잉여금을 엑시트한다거나 이제 절세 전략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실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점차 막을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느끼는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잉여금을 그 엑시트한다거나 아니면 그 가업 승계를 한다거나 하면서 우리가 많은 방법을 가지고 솔루션을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되는 법인들은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하루빨리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그 두고 보고 있다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 좋게 세법이나 뭐 상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영상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업 승계 혹은 이제 엑시트 전략, 주가를 낮추는 전략,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솔루션들이 있는데 우리 회사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내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고 실행해야 될 지금 이슈가 있는 법인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시행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가지고 중요 내용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